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지사 펀드 투자 권유대행의 패스코드 제1회 해설 특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펀드 신탁의 이해 관련돼서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제 보시면 자,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의를 보시면 자, 집합투자자산의 몇 퍼센트? 50%를 초과하여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고요. 자, 그러면 50%를 초과한 나머지 자산들은 뭘 할 수 있다? 증권, 그 다음에 특별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하나 해주시고,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 펀드의 투자 대상 관련돼서 보시면요. 첫 번째,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과 관련성 있는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동산 관련된 권리, 두 번째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세 번째로는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그래서 이 세부적인 부분들이 잘 나오진 않을 수는 있겠는데 한 번 정도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뭐다, 지역권이 뭐다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그다음에 관련된 증권, 그다음에 관련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 번 정도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동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정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 등이 부동산 펀드를 설정 설립할 경우 반드시 당이 부동산 펀드를 어떻게 한다? 자,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정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 이꼬르 환매 금지형 펀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모부동산 투자신탁 환매 금지형 부동산 펀드는 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뭘 해야 된다?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된다. 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용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 숙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펀드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자,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내 소재 부동산은 1년 이내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미분양 주택을 자,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 처분할 수 없다. 첫 번째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국외 소재 부동산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부동산 펀드에서 만약에 토지를 취득했다. 자, 이때 처분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자,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어떻게 처분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는 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용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자, 집합투자재산의 몇 퍼센트?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다. 그래서 비율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요. 2번, 자, 부동산 펀드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정 설립하도록 의무화되어져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제는 암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 기구는 존속 기간을 정한 집합투자 기구만 설정 설립 가능하다라는 점. 두 번째, 신탁계약 중 자, 환매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환매 금지형 펀드 또는 폐쇄형 펀드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해서 시장성 없는 재산에 투자했다. 마찬가지로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 설립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뭐한다? 최초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어디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되는 이러한 특징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환매금지형 펀드이다라는 점, 다른 말로 표시하면 폐쇄형 펀드라는 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펀드에서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소재 부동산, 자, 1년 이내 처분 제한된다라는 내용 체크하시고, 네 번째, 공모부동산 투자 신탁 환매 금지형 펀드는 자,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며칠, 자, 90일 이내 어디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된다. 90일 이내 증권시장 상장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에 의한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뭐라 그런다?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자, 다음 중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해야 할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외우셔야 됩니다.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은 뭐다? 환매금지원 집합투자기구로 설정 설립해야 된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가 나오면 환매금지원 집합투자기구로 설정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는 뭐로 한다? 환매금지원 집합투자기구로 설정 설립해야 된다.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원 집합투자기구로 설정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전환형 펀드 관련돼서 하나 배웠죠. 그래서 다양한 투자 전략들, A 전략, B 전략, 그다음에 C 전략, D 전략을 하나의 뭐로 묶는다? 세트로 묶어가지고 각각의 전략에서는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형 펀드에서 투자기구 간 교체를 한 경우 환매수수료 적용되지 않은 특징이 있고요. 만약에 세트를 이탈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환매수수료를 재징수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종류,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요.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3번. 자, 다음 중 신탁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과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신탁의 정의는 신탁이란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해 주고요. 자, 그리고 그 재산을 이전받은 자로 하여금 자기가 지정한 자 또는 자기가 설정한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도록 하는 법률 관계이다. 그래서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위탁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수탁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 취하는 사람을 수익자. 그래서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 세 명이 반드시 등장하니까요. 각각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봤더니 역할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고요. 자, 재산을 이전합니다. 재산은 누가 이전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자, 두 번째, 수탁자와 수익자의 관계입니다. 자, 일단은 신탁 원본과 이익을 지급한다. 누구에게?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시 감독권 누구한테 있냐면 자, 수익자가 수탁자를 감시 감독할 권한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 수탁자는 뭘 하냐? 자, 신탁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한다. 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신탁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수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 보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위탁자, 타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신탁을 설정한 사람. 자, 수탁자는 신탁 재산을 보관, 관리, 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신탁 계약을 통해서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 및 운용을 하는 사람을 수탁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신탁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익자는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보시면 자, 신탁을 통해 관리되는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받는 자. 자, 근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익 신탁, 하나는 타익 신탁. 자, 자익 신탁은 자,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를 자익 신탁이라고 하고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타익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되면 이때는 타익 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자익 신탁이라는 표현 쓰니까 개념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신탁의 기본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탁은 자,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무슨 계약? 신탁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 위탁자의 단독행위 유언이나 신탁 선언에 의해서도 신탁이 선언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탁이 설정되면 그 신탁 재산의 소유자 및 권리자는 위탁자에서 누구에게? 수탁자로 이전됩니다.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탁자는 그냥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해 신탁 재산을 소유하는 것일 뿐, 자, 신탁의 원본과 이익은 모두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네 번째,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계획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신탁 사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누가? 수익자가 수탁자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신탁 선언 관련돼서 뭐 위탁자 자신을 수탁자로 지정하는 위탁자 선언을 말하고 뭐 자기 신탁이라는 표현 쓴다라는 점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위탁자 자신을 수탁자, 그러니까 위탁자와 신탁업자가 동일한 것, 이것을 자기 신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신탁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위탁자와 수탁자가 어떻다? 동일하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봤으니 올라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신탁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첫 번째, 대부분의 신탁은 위탁자와 누구, 수탁자 간의 신탁 계약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펀드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되고요. 수탁자는 신탁은행, 그 다음에 수익자는 투자자의 계약에 의해서 설정된다. 참고로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신탁이 설정되면 그 신탁 재산의 소유자 및 권리자는 누구에게?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이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자,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서 신탁 재산을 소유하는 것일 뿐이며 누구를 위해서? 수익자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신탁의 원본과 이익은 모두 누구에게 귀속된다?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네 번째, 위탁자는 수탁자가 신탁 사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할 권한. 그러니까 수탁자를 감시, 감독하는 것을 위탁자가 아니라 수익자가 감시, 감독한다라는 내용까지만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정답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다음 중 신탁재산의 법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의 금지. 보시면 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권리,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 신탁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 처분, 국세 등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탁자가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있는데 위탁자가 어떠한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채권자는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예외가 있겠죠. 자, 신탁 설정 전에, 그러니까 신탁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아니면 신탁 설정 후에 수탁자가 신탁 사무를 처리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자, 그때는 강제 집행을 가능하다.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신탁 설정 전에 이미 저당권을 설정해 줬거나 아니면 설정 후에 신탁 사무 처리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상속 및 파산으로부터 독립된다. 그래서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탁자가 이제 수탁자에게 넘기게 되죠. 일단 명의는 수탁자로 됩니다. 그렇더라도 자, 수탁자의 고유 재산,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독립된 재산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혹은 파산하더라도 신탁 재산은 파산 재산이나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제 계약에 의해서 재산을 이전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아니면 사망하더라도 상속 재산이나 파산 재산에 속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러한 내용을 뭐라 그런다?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이 설정되면 그 신탁 재산의 권리자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도 아니고요. 또한 법적으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수탁자가 권리자라 할지라도 수탁자는 누구를 위해? 수익자를 위하여 소유하는 것일 뿐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재산도 아니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신탁 재산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독립성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급권,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 선분양 시 활용되는 부분들은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신탁 재산은 독립성이 존재하는구나. 이게 핵심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선택지. 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다? 채권자는 신탁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예외가 있죠. 예외. 자, 신탁 설정 전에 이미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신탁 설정 후에 수탁자가 신탁 사무를 처리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할 경우, 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산이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탁재산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3번, 신탁이 설정되면 그 신탁재산의 권리자는 위탁자에게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도 아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재산도 아니죠. 그냥 수탁자는 누구를 위해, 수익자를 위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점 체크하시고, 네 번째, 법적 형식으로는 신탁재산의 권리자가 수탁자라도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일 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이 아니다라는 내용.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신탁재산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신탁 상품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용 잠깐 보고 해설 볼게요. 자, 위탁자인 고객이 금전을 신탁하면서 신탁 재산의 운용 방법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운용 방법을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신탁 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을 배당하는 단독 운용 신탁 상품. 자, 이건 뭐냐면, 자, 운용을 지시했다라고 해서 특정 금전 신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시했다. 그러니까 특정 금전 신탁. 금전을 어떻게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특정 금전 신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개념만 하나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탁 상품은 금전 신탁, 그 다음에 재산 신탁, 그 다음에 종합 신탁, 그 다음에 담보부 신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금전 신탁 보시면, 자, 금전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자, 신탁 종료 시 금전 또는 운용 현상. 운용 현상은 그냥 이익 또는 손실 발생될 수 있겠죠. 이 손실 또는 이익은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한 신탁을 금전 신탁. 그러니까 돈 맡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재산 신탁은 말 그대로 재산을 맡긴 겁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신탁을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합 재산 신탁은 금전 및 금전 외의 재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서 설정하는 신탁. 그다음에 담보부 사채 신탁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사채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자기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빌렸어요. 채권을 발행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돈을 못 갚을 것에 대비해서 내 재산을 가지고 신탁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자기 재산이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담보부 사채 신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 신탁은 두 가지로 나타나져 있어요. 특정 금전 신탁과 불특정 금전 신탁. 자, 일단 특정 금전 신탁은 운용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거, 위탁자가. 그 다음에 불특정은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탁자의 운용 지시 없이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불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특정 금전 신탁은 위탁자가 운용 지시한 거, 불특정 금전 신탁은 운용 지시 없이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특정 금전 신탁의 종류로는 펀드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연금 신탁 외에 신규 수탁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뭐다? 특정 금전 신탁이다라는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번 시간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풀이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